여러분, 혹시 민둥산이라는 이름의 산을 아시나요?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해발 1119m의 산으로 이름처럼 정상 부근에는 나무가 없고 온통 억새만 드넓게 펼쳐져 있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가을만 되면 은빛 억새 물결이 장관을 이루는 곳으로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억새 축제를 즐기러 찾아주시죠. 그런데 이 민둥산이 과거에는 정말 이름 그대로 민둥민둥한 산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민둥산을 푸른 숲으로 그리고 다시 아름다운 억새 군락지로 바꿔낸 사람들의 눈물겨운 노력과 그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아주 재미있고 알기 쉽게 들려드릴게요. 자, 그럼 함께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먼저 민둥산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둥산은 정상 부근에 나무가 거의 없고 수십만 평에 달하는 너른 능선 일대가 전부 억새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머리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바로 이 모습 때문에 민둥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억새가 자라게 된 배경에는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아픔과 노력이 함께 서려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 산은 카르스트 지형의 특징인 돌리네라는 독특한 웅덩이 지형까지 발달해 있어서 그 경관이 더욱 신비롭고 이색적이에요. 이러한 독특한 지형은 석회암 지대에서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해 석회암이 용해되면서 형성되는 것인데 민둥산의 정상부는 이러한 지질학적 특성까지 더해져 더욱 특별한 경치를 선사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억새와 독특한 지형 뒤에는 우리 산림의 아픈 과거와 이를 극복하려는 인간의 위대한 도전이 숨겨져 있답니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죠. 우리 민족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 중 하나인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우리나라의 귀한 산림 자원을 마구잡이로 수탈하고 훼손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불을 지르고 나무를 베어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산들이 원래의 울창한 모습을 잃고 민둥산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식민 지배를 강화하고 자신들의 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의 산림을 착취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금강송과 참나무들이 일본으로 실려가거나 철도 건설과 광산 개발에 이용되었죠. 이로 인해 한반도의 산들은 처참하게 황폐해졌고 토양 유실과 홍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국토는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그리고 광복 후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한국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사건 이후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국민들은 극심한 가난과 추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파괴는 단순히 도시와 인프라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또 밥을 짓기 위해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써야만 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땅을 확보하기 위해 화전을 일구는 것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이로 인해 산림은 더욱 빠르게 파괴되었습니다. 산은 무분별한 벌목과 화전 경작으로 황폐해지고 흙은 비에 쓸려 내려가 강바닥을 메우고 홍수를 유발했습니다. 지금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당시에는 푸른 산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 정도였다고 해요. 국토의 3분의 2가 산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 황폐화는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우리 강산을 푸르게 만들겠다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황폐해진 산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고 어떻게든 이 산들을 다시 푸르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규모 녹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강력하게 이 사업을 이끌었던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하며 잘 살던 서독을 방문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당시 서독은 산업화와 더불어 환경 보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울창한 숲과 깨끗한 도시 환경은 박 대통령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발전된 모습과 비교해보니 우리나라의 황폐한 국토가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죠. 우리도 저렇게 푸르고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 수 없을까? 과연 우리나라도 가난을 극복하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까? 라는 깊은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귀국 후 치산 녹화 열개년 계획이라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산림 녹화는 단순한 사업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국가 시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나무를 심는 것을 넘어 국가 재건과 경제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산림 녹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1973년에는 농림부 소속이었던 산림청을 내무부 산하외청으로 전환하기까지 합니다. 농림부가 주로 농업 생산과 식량 문제에 집중했던 반면 내무부는 당시 국가 행정과 치안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였으니 그만큼 산림 녹화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불어넣겠다는 확고한 신호였던 거죠. 이로써 산림청은 보다 강력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산림, 녹화 사업을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민둥산을 포함한 전국의 황폐한 산들을 푸르게 만들기 위해 땀과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시 산림청 공무원들은 밤낮으로 산을 누비며 나무 심을 곳을 물색하고 묘목을 길러내고 주민들을 설득하며 고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 이 대단한 일에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산림청에 수많은 공무원과 연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나무를 심어야 황폐한 땅에서도 잘 자랄 수 있을지 연구하고 씨앗을 개량하며 새로운 조림 기술을 개발하는데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을 넘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한 것이죠. 예를 들어 김이만 옹 같은 분은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들을 전국 각지에서 수집하고 각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조림에 적합한 나무들의 종자 품질을 개선하는 데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단순히 외래종을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 가장 적합한 토착 수종들을 찾아내고 육종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현신규 박사님은 소나무와 포플러 같은 우리 땅에서 빠르게 자라면서도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조림 수종을 개발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현신규 박사님은 리기테다 소나무와 현사시나무와 같은 우량 품종을 개발하여 산림, 녹화 사업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리기테다 소나무는 우리나라의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면서 목재 생산량이 뛰어나고 현사시나무는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 단기간에 산림을 복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덕분에 우리는 어떤 나무를 어디에 심어야 할지에 대한 귀한 지식과 기술을 얻을 수 있었고 이는 황폐한 산을 푸르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 임종국 임업인처럼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300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어 조림에 힘쓴 분도 계십니다. 300만 그루라니 정말 대단하죠? 개인의 노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는 사제를 털어 이멸을 매입하고 묘목을 심으며 평생을 산림 녹화에 바쳤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산림 녹화에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남 화순과 담양 일대의 무등산 자락에 대규모 숲을 조성한 진재량 선생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을 넘어 산림 경영과 임업, 기술 보급에도 힘써 지역 주민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혹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며 묵묵히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며 땀 흘렸던 수많은 민간 임업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푸른 숲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산림청장이었던 손수익 전 청장님 같은 분들은 치산 녹화, 열개년 계획이라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의 밑그림을 그리고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리더십으로 진두지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산림청의 조직을 정비하고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전국적인 산림, 녹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각계각층의 노력들이 모여 1960년대부터 대대적인 치산 녹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나무만 심는 것을 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첫째, 황폐한 산에서 밭을 일구며 살던 화전민들을 이주시켜 산림 훼손을 막고 그들에게 정착금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산림 보전과 동시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둘째, 비가 오면 흙이 쓸려 내려가 강바닥을 메우고 홍수를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비탈의 계단식으로 흙을 고정하는 사방사업도 대대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사방댐을 만들고 산비탈에 돌과 나무로 둑을 쌓아 토양 유실을 막는 이 사업은 산림, 복구의 물리적인 기반을 다지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셋째, 척박한 환경에서도 워낙 잘 자라서 생존율이 높은 아카시아 나무와 오리나무를 전국적으로 정말 많이 심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황폐한 땅을 빠르게 피복하고 토양을 안정화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이 나무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되었죠. 초기에는 생존력이 강한 수종을 중심으로 심고 이후 점차 경제성이 높은 화렵수와 침엽수를 혼식하며 숲의 다양성을 높여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나무 심기 운동이었습니다. 정부는 매년 식목일에 전 국민이 함께 나무를 심도록 독려했고 내 나무 갖기 운동 같은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묘목을 심고 가꾸는 교육을 받았고 지역사회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산림 보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단순히 심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각 지역에서 심은 나무들이 얼마나 잘 살아서 뿌리 내리는지를 조사하는 건목 제도까지 운영했습니다. 이 건목 제도는 각 지역의 산림 공무원들이 심은 나무의 생존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심지어 공무원들의 승진과 인사고과에 이 건목 결과가 반영되기도 했다고 하니 정부가 얼마나 이 사업에 진심이었고 또 얼마나 강력하게 추진했는지 알 수 있겠죠? 이처럼 국민 모두가 산림 녹화의 주역이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했기에 지금의 기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무를 심어도 사람들이 땔감으로 나무를 베어가는 한
민둥산을 다시 푸른 숲으로 만드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뿌리 깊은 생활 관습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래서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연료 공급 사업이었습니다. 땔감 대신 민수용 석탄을 비롯한 다른 연료들을 국민들에게 공급해서 더 이상 산에서 나무를 베어가지 않아도 겨울을 따뜻하게 나고 밥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연탄 보급을 확대하고 부업 개량 사업을 통해 아궁이 대신 연탄 아궁이를 보급하는 등 국민들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산림 보호와 국민 생활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현명한 정책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과 국민들의 전폭적인 참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합쳐져 비로소 민둥산을 포함한 우리 국토가 다시 푸른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식림을 넘어 국가적인 재건 노력의 상징이자 국민 통합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산림 녹화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황폐해진 산림을 성공적으로 복구한 전 세계 유일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도 모범 사례로 극찬할 정도의 위대한 성과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성과죠? 1967년에는 1헥타르당 13에 불과했던 산림 축적량이 2015년에는 무려 146삼로 1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숲의 질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초기에는 생존력이 강한 아카시아나 오리나무 위주로 심었지만 점차 소나무, 잣나무, 참나무 등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교체하고 다양성을 확보하여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숲으로 가꾸어 나갔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이 푸른 숲은 단순히 나무만 많아진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홍수를 막아주고 흙이 쓸려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며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다방면에서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땔감 부족으로 고통받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숲을 통해 경제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숲에서 치유와 휴식을 얻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산림이 제공하는 목재와 임산물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숲길,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은 국민들에게 소중한 여가 공간을 제공합니다. 민둥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벌거벗은 산이었지만 이제는 가을마다 은빛 억새가 넘실대는 아름다운 명소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억새는 다른 풀들이 자라기 힘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민둥산의 억새 군락은 과거 산림 황폐화의 상징에서 이제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억새밭을 걸으며 사색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만드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합니다. 2025년에는 30주년 기념 민둥산 은빛 억새 축제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 그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며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푸른 하늘 아래 너울거리는 은빛 억새 물결은 분명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처럼 민둥산을 푸른 숲으로 그리고 다시 아름다운 억새 군락지로 바꿔낸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조림 사업을 넘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역사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힘을 모아 국토를 재건하고 환경을 보호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헌신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를 위해 땀 흘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푸른 산과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 건강하세요.